엄마, 집에 이 비린내는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올 때마다 머리가 다 아프네. 모처럼 손주 녀석 얼굴이나 볼까 싶어 반찬이며 국이며 한상거하게 차려놨더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아이의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40년 넘게 생선 만진 손으로 차린 밥상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었죠. 엄마, 민준이 냄새 싫어해요. 애 아빠가 워낙 예민해서요. 품에 안긴 6살짜리 손주 민준이는 그저 제 눈치만 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미라는 제 딸이 문제입니다. 결혼 전엔 시장 좌판에 쪼그려 앉아 제가 발라주는 생선살도 넙죽넙죽 잘 받아먹던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뭘 그런 소리 하니. 어서 들어와 앉아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놨다. 제가 애써 웃으며 아이의 등을 떠밀었지만 딸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양 어깨를 움츠리며 소파 끝에 조심스레 걸터앉더군요. 엄마, 제발요. 손 씻고 만지면 안 돼요? 저 그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이 할미 손이 뭐 어때서. 우리 강아지, 그새 또 얼마나 컸나 보자. 엄마!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민준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딸은 그런 아이를 제 품으로 더 강하게 끌어안으며 마치 제가 아이에게 해라도 끼칠 사람인 것처럼 경계의 눈빛을 보냈죠. 그냥 조심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애 아빠가 워낙 깔끔한 사람이라 민준이한테도 냄새 배는 거 싫어해요. 또 그놈의 애 아빠 타령입니다. 번듯한 회사 다닌다는 사위는 딸의 입에서 무슨 신주단지처럼 등장했죠. 사위가 뭘 싫어해서, 사위가 뭘 좋아해서. 어느새 제 딸의 세상은 온통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이 할미가 미안하다. 우리 손주. 어서 와서 밥 먹자. 배고프지?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차린 밥상을 내오자 딸의 표정은 더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렇게 짜게 먹어요? 이러니 혈압이 높지. 음식 좀 싱겁게 하라니까. 한 숟가락 뜨지도 않고 타박부터 하는 모습에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먹고 자란 입맛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딸 역시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바로 그 엄마의 맛이었죠. 입맛이 변했나 보지 뭘. 민준아, 할머니가 끓인 찌개 먹어볼까? 아니요. 민준이 바깥 음식 안 먹여요. 애 아빠가 싫어해서 제가 집에서 따로 챙겨온 거 먹일게요. 딸은 기어이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과 플라스틱 이유식 통을 꺼내더군요. 그 정성스러운 모습이 제 가슴에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은 마치 먹어서는 안 될 불량식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쪽으로 밀쳐두고서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 아닌 식사가 끝나고 딸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학원 갈 시간이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현관문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은 제 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집 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밥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숟가락도 줄지 않은 찌개와 반찬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시장 사람들의 푸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 말이 오늘따라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서운함보다 더 크고 불길한 감정이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제 품을 스쳐 지나가던 딸의 눈빛. 그 아이의 눈 속에 비친 것은 저에 대한 원망이나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름 모를 무언가에 대한 처절한 공포였습니다. 그렇게 딸과 손주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집은 유난히 더 크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온기마저 잃은 채 처량하게 식어가고 있었죠. 한숨을 푹 내쉬며 상을 치우려는데 코끝을 찌르는 비린내가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질색하던 냄새. 제게는 지난 40년의 세월과 딸아이를 키워낸 땀과 제 인생 그 자체인 냄새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춘심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장사만 40년을 넘게 했으니 이제 제 이름 석자보다 생선가게 할머니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죠. 동트기 전 수산시장에서 물 좋은 생선을 떼어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손질하고 저녁 무렵 좌판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사흘. 그 고단한 시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빛이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엄마 손이 부끄러울 법도 한데 우리 딸은 어릴 적부터 달랐어요. 학교 끝나면 시장으로 달려와 제 옆에 쪼그려 앉아 숙제도 하고 제가 발라주는 생선살을 받아 먹으며 제잘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딸의 웃음 한 번에 고된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죠. 제 인생의 자부심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딸의 모습을요. 처음에는 사위 눈치 보느라 그러려니 시집살이가 고달파서 그러려니 좋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딸의 태도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저를 밀어냈죠. 엄마, 이제 시장 일 좀 그만두면 안 돼요? 사위 체면도 있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내가 이 일 해서 너 대학까지 보낸 거 몰라? 그리고 내 서방 월급만으로 애 키우고 살기 팍팍할 텐데 내가 한 푼이라도 보태주면 좋지. 됐어요. 저희 그런 도움 필요 없어요. 제발 그냥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하면 아이가 운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죠. 저희 집과 딸의 신혼집은 차로 30분이면 닿는 거리였지만 그 마음의 거리는 지구 반대편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다들 혀를 찼습니다. 춘심이 내 딸, 시집 잘 가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다 소용없다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사위가 워낙 깔끔 떨어서 그래. 우리 딸이 중간에서 고생이 많지.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한바탕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난 뒤 텅 빈 집안을 정리하다가 소파 구석에 놓인 작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가 메고 온 공룡 모양의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저런, 저 녀석이 이걸 깜빡하고 갔구나. 이걸 어쩌나 내일이라도 가져다 줘야 하나. 가방을 집어드는데 지퍼가 살짝 열려있는 틈으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그림 그렸나? 저는 무심코 웃으며 그 종이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마와 아빠,
그리고 민준이 자신을 그린 가족 그림이었죠. 그런데 그림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림 속 엄마는 얼굴에 온통 파란색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아빠는 다른 사람보다 2배는 더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온통 검은색으로만 칠해진 아빠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엄마와 아이를 덮칠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그림 한 구석에 작게 그려진 민준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 옆이 아닌 집으로 보이는 네모난 상자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치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림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은 마음의 창이라고들 하던가요. 단순한 낙서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림 속에 담긴 불안과 공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쿵, 쿵 거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의 눈동자에 서려 있던 그 정체 모를 두려움과 손주. 녀석의 이 기이한 그림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불길한 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그냥 변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과 손주에게 제가 모르는 끔찍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선이 제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철없는 장난이겠거니 요즘 아이들은 무서운 만화 같은 걸 많이 봐서 그런가 보다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끈질기게 제 눈앞에서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파란 눈물을 흘리는 엄마, 집채만 한 검은 그림자 같은 아빠, 그리고 그 지옥도를 필사적으로 뛰쳐나가는 작은 아이. 제 머릿속에서 뭔가 쨍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틈으로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필름을 거꾸로 감듯 딸아이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하나씩 아주 천천히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끔찍한 그림 하나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이 비린내는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비린내에 대한 타박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 지옥 같은 내 삶에 당신을 끌어들일 수 없어요. 하는 절규였습니다. 저를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려는, 어떻게든 위험으로부터 밀어내려는 처절한 경고였던 겁니다. 음식 좀 싱겁게 하라니까. 아직도 이렇게 짜게 먹어요? 입맛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 사람이 처갓집 음식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하고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속으로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저희 그런 도움 필요 없어요. 제발 그냥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주는 돈을 받는 걸 그 사람에게 들키는 날엔 엄마까지 위험해져요. 그러니 제발 모른 척 멀리서 지켜만 봐주세요. 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사위의 그늘 아래 철저히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친정엄마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딸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이가 운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며 전화를 끊던 이유, 명절이나 제 생일에도 온갖 핑계를 대며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던 이유, 어쩌다 마주친 제 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불안하게 떨던 그 눈동자의 의미,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모질게 저를 밀어내야만 했던 겁니다. 제 딸은 그 번듯한 허우대를 가진 짐승 같은 놈의 감옥에 갇혀 유일한 탈출구가 될지도 모르는 저를 필사적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하하.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서러움 같은 감정은 이미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내 새끼를, 내 금쪽 같은 새끼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놈의 대한증오가 뼈마디 마디에 사무쳤습니다. 40년 넘게 칼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손으로 생선 대가리만 쳐낼 것이 아니라 그놈의 인생을 통째로 도려내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과 손주가 제게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제가 휘두를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장 바닥에 거친 바람에 검게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자리한 늙은 여자의 얼굴.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자식의 변심에 상처받은 나약한 어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싸워온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닳고 다른 장사치들을 상대하고 술주정뱅이들의 행패를 맨몸으로 막아내며 그렇게 악착같이 딸을 키워냈습니다.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보다 더한 지옥이라도 기꺼이 기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깟 번듯한 직함과 매끈한 껍데기를 뒤집어 쓴 사내놈 하나 무서울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곳은 딸의 집도 경찰서도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금은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후배 녀석이었습니다. 나다, 춘심이. 바쁘냐?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 줘. 아주 조용히 그림자처럼. 최서방이라고 내 사위 놈이다. 평생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 좌판의 생선 비린내에 아주 희미하고 서늘한 복수의 냄새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 좌판에 앉아있는 제 모습은 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손님들과 걸쭉한 농담을 섞어가며 흥정을 하고 펄떡이는 생선 대가리를 단칼에 내리치고 무심한 표정으로 쩍쩍 얼어붙은 동태를 토막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맞는 척하며 힐끔거리는 휴대전화 액정. 그 안에는 후배 녀석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사위의 행적들이 빼곡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최진욱. 그 번듯한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한꺼풀씩 벗겨질 때마다 제 안의 분노는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후배의 보고는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딸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휴대전화에는 위치 추적 앱이 깔려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실시간으로 그놈의 휴대폰에 전송되었습니다. 딸이 만나는 모든 사람, 통화하는 모든 내역을 감시하고 있었죠. 동네 마트를 가는 것 외에 딸이 혼자서 외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완벽한 고립. 그놈은 제 딸을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가둬놓고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 내렸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상자 안의 딸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 치밀해야 했습니다. 그놈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빼고 모든 걸 체념한 늙은 어미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나다 잘 지내냐?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넘어 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나도 늙었지. 시장 일도 힘들고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고 이제 다 정리하고 좀 쉬어야겠다. 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말대로 너희한테 이제 신경 끌란다. 너희 부부 사는데 방해 안 되게 나 혼자 조용히 살 길 찾아봐야지. 그러니 너도 이제 나한테 너무 모질게 굴지 마라. 어미 서럽다. 일부러 눈물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모른 척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어미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견뎌다오. 마음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이 연극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놈의 감시망 아래서 겨우 용기를 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보란 듯이 부동산에 시장 가게와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꽤나 이름 있는 고급 실버타운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정보가 사위의 귀에 들어갈 것을 계산하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 주 주말에 딸과 사위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위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게랑 집을 정리하신다면서요? 아이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좀 편히 쉬셔야죠. 그래, 자네가 내 맘을 알아주니 좋구먼. 이젠 다 늙어서 돈 버는 것도 지치고 혼자 사는 것도 무섭고 그래. 저는 일부러 더 힘없고 가련한 노인처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제 연기에 속아 넘어간 사위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은 좀 알아보셨습니까? 요즘 그런 데가 하도 사기도 많고 복잡해서 어르신 혼자 결정하시기엔 위험한데 말입니다. 마침 잘 왔네. 여기 상담받고 온 데가 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네가 좀 봐주게나. 저는 기다렸다는 듯 실버타운의 두툼한 안내 책자와 입주 계약서, 샘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위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마치 제 일인 것처럼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그저 불안한 눈으로 저와 제 남편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이 조항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사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입주자 신원보증 및 대리인 지정에 관한 항목이었습니다. 입주자가 건강 악화나 치매 같은 사유로 의사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할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모은 재산, 엉뚱한 놈들한테 다 넘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놈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척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죠. 이런 건 미리 대비해 두셔야 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가 처리 도와드릴게요. 이름만 잠깐 넣어두면 돼요.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서 그 법적 권한까지 자신에게 넘기라는 소리였습니다. 짐승 같은 놈. 제 딸을 그렇게 옥죄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뼈까지 발라먹으려 드는구나. 아이고, 최서방. 자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역시 우리 딸이 남편 하나는 잘 얻었어. 그럼 그렇게 하게. 다 자네만 믿겠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제 딸은 무언가 더 불안해진 얼굴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를 겁니다. 그 계약서가 그놈이 그토록 원했던 그 대리인이라는 이름이 제가 그놈의 목에 채울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사위가 빨간 펜으로 중요 표시까지 해놓은 그 계약서 사본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덫은 놓아졌고 짐승은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사위가 지정한 법무법인의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가 오히려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죠. 맞은편에는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사위와 그 옆에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고개만 숙인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지금 이 순간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저 짐승 같은 놈에게 넘기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지요. 그 애처로운 마음을 알기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어수룩한 시골 노인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번쩍번쩍한 데는 처음 와봐서 그런가. 영 정신이 없네. 최서방, 자네만 믿겠네. 염려 마십시오, 어머님. 제가 누굽니까? 이쪽 분야는 전문가입니다. 법무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앞으로 어머님 노후는 제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사위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키며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법무사라는 사람도 한통속인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제게 재산관리 위임의 필요성과 안정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죠. 저는 일부러 돋보기를 꺼내 쓰는 신용까지 하며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원근데 최서방, 법무사님이 아까부터 재산 맞는 사람 재정 상태가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거 괜찮은 건가? 괜히 자네한테 짐 지우는 거 아닌가 몰라. 제가 순진한 얼굴로 툭 던진 한마디에 사위는 기다렸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님, 저를 뭘로 보시고? 당연히 괜찮습니다. 제 재정 상태야말로 대기업에서도 인정하는 A급 신용입니다. 그걸 증명해야 한다면 얼마든지요. 마침 어제 은행 간 김에 제 신용정보 조회서랑 최근 6개월 거래 내역서도 다 떼어왔습니다. 어머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이 정도로 깨끗하다는 걸 보여드려야 어머님도 마음 놓으실 것 아닙니까? 그놈은 의기양양하게 서류 가방에서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은행 서류들을 꺼내 법무사에게 건넸습니다. 재정 건전성 증명. 제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습니다. 덫의 마지막 조각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모든 서류가 오가고 마침내 제 인감도장이 재산관리위임 동의서에 찍혔습니다. 사위의 입가에 짙은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헛기침을 한 뒤 이전과는 전혀 다른 40년 시장 상인의 냉철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했네, 최서방. 자네가 할 일은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제 목소리와 눈빛이 180도 돌변하자 사위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딸 역시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맞은편에 앉은 제 변호사에게 조용히 눈짓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머님? 자네가 내 딸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에 대한 증거 목록일세. 자네가 방금 재정건전성 증명을 위해 제출한 그 깨끗하다는 거래 내역서. 덕분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주 완벽하게 맞춰졌거든. 변호사가 서류철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민준이의 병원 진료 기록서 여러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최진욱 씨. 지난 2년간 아들 최민준 군이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총 7건입니다. 모두 놀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셨지만 소아과 전문의는 반복적인 특정 형태의 압박에 의한 상흔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출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이웃 주민들의 사실 확인서였습니다. 대개 아래층과 옆집 주민들이 상습적인 고성과 아이의 울음소리에 대한 증언을 마쳤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아빠 무서워 하고 아이가 비명을 지르던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작은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최진욱 씨가 아내 이수연 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다행히 제 딸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담아두었더군요. 사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딸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는 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얼어붙은 사위를 향해 마지막 일가를 날렸습니다. 자네, 내가 평생 생선 대가리만 치고 산 무식한 늙은이인 줄 알았나? 난 자네가 내 딸을 보는 첫날부터 알았어. 그 눈에 담긴 게 사랑이 아니라 잘 닦인 물건을 보는 탐욕이라는 걸. 내 딸이 나를 밀어내기 시작했을 때 난 이미 이 모든 판을 짜고 있었네. 자네가 방금 제출한 그 거래 내역, 자네가 내 딸 통장에서 빼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 돈으로 어느 술집을 드나들었는지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완벽한 횡령 증거가 될 걸세. 자네는 사냥꾼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덫으로 걸어 들어온 사냥감이었을 뿐이야. 사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번듯한 신사의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는 자신의 탐욕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린 초라하고 비겁한 짐승 한 마리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한때 내 사위였던 그 인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끼던 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렁그렁한 눈물 속에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저 아이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이 어미가 있지 않니? 그 뒤의 일들은 제가 짜놓은 판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인간이 스스로 제출했던 재적, 건전성 증명 서류는 역설적으로 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딸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행방과 그의 화려한 유흥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딸이 목숨처럼 모았던 녹음 파일은 상습적인 정서적 학대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고, 민준이의 병원 기록과 이웃들의 증언은 그가 더는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승소했고,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더해져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딸과 손주는 그날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엄마의 집. 하지만 처음 며칠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딸은 제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손주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제 뒤에 숨어 좀처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새겨진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점심때가 되면 집에 돌아와 딸과 손주를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일부러 딸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그 짜디짠 갈치조림을 하고 구수한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수연아, 밥 먹자. 딸은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큼지막하게 살을 발라 밥 숟가락 위에 얹어주자 아이는 그걸 한참이나 쳐다보더니 이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냄새난다고 하고 음식이 짜다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다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다 안다. 이 어미가 그것도 모를까 봐.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거 다 너 아니고 그놈이 시켜서 한 소린 거 안다. 괜찮아, 인제. 실컷 먹어. 앞으로 이 어미가 평생 너 좋아하는 반찬만 해줄게. 제 말에 딸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웃으며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울고 또 밥을 먹었습니다. 짠맛이 나는 갈치조림이 아니라 눈물 맛이 나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은 우리 모녀의 아픈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지난 시간의 상처를 조금씩 씻어내 주었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엄마의 밥이 약이었을까요? 딸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저와 함께 시장에 나가 장사를 돕기도 하고 민준이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민준이 역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등 뒤에만 숨어 있던 아이가 어느새 제 앞치마를 붙잡고 조잘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물고기 눈이 동그래요. 오냐, 우리 강아지. 저놈이 제일 싱싱한 놈이다. 저는 아이를 좌판 앞 목욕 의자에 앉히고 생선 한 마리를 덤으로 얹어주며 손님들과 실없는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민준이는 신기한 듯 쳐다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에서 혼자 놀던 민준이가 수줍게 종이 한 장을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선물. 아이가 내민 종이에는 새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전처럼 시커먼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노란색 지붕의 집, 그 앞에서 저와 제 딸, 그리고 민준이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크레파스는 눈물이 아닌 맑고 푸른 하늘을 칠하는 데 쓰여 있었죠.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더는 참지 못하고 민준이를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이 할미한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맙다. 제 등 뒤로 딸아이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 같던 날로부터 꼭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의 풍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새벽을 여는 시장의 비린내는 여전하고 제 손에 밴 생선 비늘의 반짝임도 그대로지만 이제 그 풍경 속에 온기가 더해졌습니다. 더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좌판 옆에는 이제 늘 제 딸 수연이가 함께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멍하니 앉아 손님 구경만 하던 아이였습니다. 세상 모든 소음에 놀라고 낯선 사람의 눈길 하나에도 어깨를 움츠리던 아이였죠. 저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자리를 묵묵히 내어주고 따뜻한 밥을 챙겨 먹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연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님과 흥정을 하느라 정신없을 때 옆에서 조용히 생선을 봉투에 담아주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저보다 먼저 나와 좌판을 닦고 그 다음 날에는 어설프게나마 생선 이름을 외우고 가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생기라는 것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제게는 천지를 얻은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수연이는 저보다 더 뛰어난 장사꾼이 다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꿰고 있다며 스마트폰으로 춘시민의 생선 가게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주문을 받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깟 폰으로 뭘 하겠나 싶었는데 웬걸요. 오늘 들어온 싱싱한 제주 갈치, 아이들 반찬으로 딱 좋은 순살, 고등어 같은 글을 사진과 함께 올리니 동네 아파트며 멀리 다른 도시에서까지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하다던 비린내가 이제는 우리 모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냄새가 된 겁니다. 수연이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 갇혀 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상처를 딛고 일어서 제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업자이자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민준이요. 그 작은 아이는 저희 집의 웃음꽃입니다. 그늘졌던 아이의 얼굴은 햇살처럼 환해졌고 말수도 부쩍 늘어 하루 종일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제잘됩니다. 할머니, 이 물고기는 왜 눈이 튀어나왔어? 할머니, 문어는 다리가 8개인데 왜 사람들은 2개밖에 없어? 그 끝없는 질문에 대답해 주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아이의 스케치북에는 더 이상 검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온통 무지개와 노란색 병아리, 그리고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할머니와 엄마의 얼굴로 가득 차 있죠. 그 그림들을 냉장고에 하나하나 붙여두었는데 이제는 냉장고 문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 그림들은 제게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더 값지고 눈부신 영광입니다. 가끔 혼자 밤에 잠든 딸과 손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업무법인 사무실에서의 그 서늘했던 하루가 떠오릅니다. 저는 재산관리 위임 계약을
당연히 파기했습니다. 평생 모은 제 재산은 이제 딸과 손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세 식구가 기댈 든든한 언덕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후 대책이란 비싼 실버타운의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딸이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있고 귀한 손주의 웃음소리가 알람처럼 울리는 곳.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들 수 있는 바로 이 집이 제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가장 완벽한 보금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모질고 억척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삶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 거친 시간들이 저를 단련시켰고 내 새끼를 지켜야 하는 순간에 주저앉지 않을 힘을 주었으니까요. 어미의 사랑이란 게 그저 따뜻하게 품어주고 희생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더군요. 때로는 누구보다 더 차갑게 이성을 붙들고 법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공부하며 가장 날카로운 발톱을 숨겨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겪은 아픔의 시간들을 모두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그 흉터는 아마 평생 희미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의 낙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롭게 싸워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세 식구는 비린내와 사람 냄새가 뒤섞인 시장의 하루를 살아내고 저녁이 되면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행복. 저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울 겁니다. 모든 인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인생집의 다음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열어주세요.